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부터 전해드려야죠. 새로운 기자입니다.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할까요? 네,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해오다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 등 윗선의 외압이 심각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여주지청장인 윤 전 팀장은 어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작심한 듯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는데요. 이어 트위터 자료 발견 이후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보고했더니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께서 일단 처음에는 좀 격노를 하셨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전 팀장의 작심 발언이 알려지자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외압을 비판했는데요. 한 유명 트위터리아는 검찰은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도와줘야 하지요. 예상되는 외압에 굴하지 않게 바람막이가 되어줘야 하는데 외려 수사의 발목을 잡으려 했으니 검찰은 즉시 윤석열 시청장을 수사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죠. 라고 주장했고요. 네.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오죽하면 윤석열 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상관인 검사장에게 따질 수밖에 없겠냐.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검찰 수뇌부들은 석고 대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특히 윤석열 전 팀장을 응원하는 트윗이 많이 보였는데요. 권은희 윤석열은 헌정 문란 범죄에 맞서 국록을 받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준다. 부당한 외압을 뚫고자 소신 있게 일 처리를 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석과장, 당신 같은 분들이 있으므로 이 나라에서 희망을 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한편으로는 윤 전 팀장의 행위가 박수받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반증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윤석열 검사가 특별히 의로운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거지. 우린 지난 6년간 이 상식적인 거에 너무 굶주린 거구라고 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윤석열 수사팀장의 답변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국민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하는 걸 보면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집단인가를 단적으로 웅변해주는 것이라고 씁쓸해했습니다. 네, 이 얘기 들을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나요? 비정상의 정상화? 네, 네? 그런 말을 한 적인 것 같습니다. 있죠?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교육부가 어제 지난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에 검정심사를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총 829건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해당 출판사들에 통보했습니다. 네. 결국 교육부가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는 물론 다른 교과서들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네. 특히 교학사 이외의 교과서는 대부분 북한 관련 서술을 문제 삼았습니다. 829건의 수정 보완 공고사항 중 교학사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보다 최대 4배나 많은 251건의 공고를 받았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교육부가 친일 아니면 좌편향으로 물타기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우편향성을 전체 역사교과서들의 이념 대립 문제처럼 지적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우편향적 성향이 교학사 저자와 일맥상통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친일 친미의 보수가 언론을 장악해서 그런 건가? 라고 썼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오류 251건 수정 지시했는데요. 이건 오류 수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허가 취소하는 게 맞다고요. 몇 군데 틀렸을 땐 수정하라는 말이 맞죠?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교묘한 물타기 중단하고 친일 독재 미화 교학서 교과서 승인을 취소하라. 교학사와 교육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주장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때문에 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 멀쩡한 교과서들 보면 한 놈이 지각을 했는데 반 전체가 단체 기합 받는 격이라는 비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트위터리아는 장관 명령까지 거부하면 교과서는 검정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공고사항인데요. 네. 이걸 거부하면 명령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걸 거부하면 검정이 취소됩니다. 예. 수정 보완에 반발해온 기존 7종 집필진이 장관 명령까지 불응하면 검정 교과서는 교학사 하나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뭐 극단적인 네.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긴 하지만 이화 선생님 저희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화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납니다. 네. 학부모 여러분, 자녀 점수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교과서가 좋은 것인지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오류가 많은 교과서는 까딱하다가는 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하세요. 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이 댓글 공작을 벌인 것뿐만 아니라 이 SNS 공간에서도 공작을 벌인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국정원 심리전단뿐이 아니었죠. 이 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도 SNS 공간에서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도대체 SNS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은 초점을 이 공간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할 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보이는 팟캐스트에서 빅데이터 세계를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이 SNS 컨설턴트인 유승찬 대표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네. 자, 저번에 빅데이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저번에 네. 이제 소개만 했는데 한번 예. 우리 대표께서 윤석열 그 여주지청장이죠. 이 예. 윤석열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SNS 공간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쭉 점검을 해보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네. 그거 좀 한번 일단 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뭐 제가 자세히는 못 봤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어제 이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어제 하루 동안에만 한 5만 2천 건 정도의 버즈량이 있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 버즈량 언급량이죠. 그 키워드 언급량이 3만 건을 넘으면 네. 그 일간지나 그 방송의 톱뉴스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예. 3만 건이 기준이고 2만 건에서 3만 건 사이도 이제 이 평상시에는 톱뉴스가 되는데 네. 5만 건이 넘으면 굉장히 그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를 볼 수 있고요. 예. 어제 그 보면은 이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네. 그 이 주로 진보 쪽 그 트위터리안들이 발언을 했고요. 예. 보수 쪽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아마 이 국정원이 이 안보 5팀이라고 그랬나요? 아무튼 안보 5팀 네네네. 트위터 SNS 팀을 만들어서 예. 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그 팩트가 예. 그 윤석열 검사 그 팀장이죠. 네. 네. 그를 통해서 알려졌고 팩트가 알려진 상태에서 이제 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또 공이 사설이나 기사를 그 칼럼을 통해서 예. 지난번 댓글 사건과는 좀 다른 논조를 보였거든요. 아, 예. 네, 조선일보도 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음흠. 뭐 중앙일보는 뭐 이 특임검사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든가. 예. 그다음에 뭐 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사팀 교체하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논조들을 보였고. 예. 보수 언론들조차 이번 사건은 지난 댓글 사건과는 좀 다른 예. 그 시각에서 바라봤죠. 예. 예. 그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이 보수 쪽 트위터리안들은 거의 발언을 안 하고 네. 그 잠잠한 상태에서 간간히 이제 그 검찰 내부의 그 갈등, 예. 그러니까 뭐 좀 본질을 좀 지켜놓은 얘기들이죠. 네. 그러니까 선거 개입 문제가 아니라 그 검찰 간부가 서로 싸우고 있다. 네. 뭐 이제 홍준표 그 지사의 그 질책, 네. 뭐 유감스럽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거를 포나르거나 예. 혹은 또 감성적으로 그 지검장 조영권 서울지검. 조영군 지검장의 눈물 뭐 이런 사진들을 예. 포나르는 등 그러니까 그 본격적인 논의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네. 그런 주변을 이제 포나르는. 그 대신 뭐 진보 쪽 그 트위터리안들은 굉장히 이
드디어 사실이 드러났다. 뭐 이런 이제 그 분위기로 예. 네, 많은 트윗량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말에 팩트이기는 주장 없다는 말이 있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렇죠. 대표님께서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적 트위터 이용자, 보수적 트위터 예, 예. 이용자 이렇게 이제 갈라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어떠한 사안이 터지면 네. 우리 특히 이제 뭐 선거 때는 이제 정치적 발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일상적으로는 이 SNS 공간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상당히 줄어드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중간지대들은 네. 상당히 얇아지고 그 진보 쪽과 보수 쪽이 이제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어떤 특정 이슈가 이제 그 돌출됐을 때 네.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예. 가령 뭐 제가 그냥 편의상 부르는 말이긴 한데. 네. 가령 이번 뭐 국정원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 혹은 네. 뭐 윤석열 검사의 어떤 그런 뭐 정확한 수사 방침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쪽을 저는 그냥 진보 쪽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의 언론 글 이걸 가지고 네네, 이걸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분류를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좀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 쪽 트위터 이용자들 자 그러면 보수 언론의 논조와 보수 성향의 트위터 이용자들의 트윗글 간의 상관성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의 논조 뭐 사설 내용이든 보도 내용이든 네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저수지 역할을 하면서 그 물줄기를 받아서 트윗 글을 올리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뭐 진보 쪽도 마찬가지고요. 예. 보수 쪽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트위터라는 것이 어쨌든 자기의 견해를 밝히는 것인데 네.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특히 이제 좀 약간 뭐 충격적인 자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네. 자신의 입장을 섣불리 밝히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벌어지면 초기에는 가령 신문에 나온 기사를 링크해서 뭐 코멘트를 달아서 올린다든가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처음에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주로 그러니까 보수 쪽 이용자들은 보수 언론에 나온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인용하거나 네. 링크를 걸거나 뭐 예.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자기 생각이 생기면 자기 생각을 좀 밝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에 스피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조국 교수나 뭐 네. 뭐 진중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잡고 트위터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면 그거를 이제 열심히 퍼나르고 예. 거기에 뭐 한마디 더 못하고 예. 뭐 보수 쪽도 마찬가지죠. 보수 쪽은 이제 스피커가 많지는 않은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변희재 대표가 거의 이제 이 트위터를 보면 거기서 주도를 하다시피 하는데 네. 뭐 그런 논조들이 이제 확산되는 이런 경향을 갖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위터가 그러니까 아직은 의제 설정을 독자적으로 한다든지 예. 설정된 의제에 대해서 관점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기존 언론의 어떤 대체 미디어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거는 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트위터는 어쨌든 그 140자라는 단문 메시지를 그 유통시키는 데잖아요. 유통하는 데인데.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양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언급됐고 예. 그 양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이제 이 데이터 상호 간의 관계를 통해서 예. 가령 5만 건이면 어느 정도 파장이냐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쭉 추적해 오다 보면. 네. 그럼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의 파장은 얼마냐 하는 걸 일단 측정을 하고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긍정적인 그 트윗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 여론의 흐름들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 가운데서 이제 뭐 이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이제 트위터에서는 또 소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죠. 이 김진태 의원인가요? 예. 뭐 국정원 댓글 달아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 질문을 해서 예. 기자들을 폭소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냉소적으로 유통이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어제는 또 늘 있는 얘기지만 이 네이버 검색창에 네. 가령 윤석열 출신지, 윤석열 전라도 뭐 이런 이제 검색어들이 굉장히 이제 검색창을 치면 이게 상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무슨 일만 터지면 전라도 사람으로 몰아가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향에 대한 뭐 이제 이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냉소들. 아, 예, 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되면서 빨리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워낙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 뉴스의 그 가장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 SNS 공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그러니까 네네. 주되게 여쭤보고자 하는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에서만 이 안보 5팀이죠. 신민회전단의 안보 5팀 이 사람들이 지금 단검한 수만 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트윗글이. 네, 5만 6천여 건이라고 발표를 했죠. 그렇죠. 일단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SNS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 이게 궁금해서 오늘 유승찬 대표께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던 건데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그 귀동냥한 바로는 네, 2011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트윗 선거였고 이때 자극을 받은 보수 쪽 사람들이 트윗으로 대거 몰려들어서 좌우 균형을 이뤘다. 네네. 이런 그 이야기를 제가 귀동냥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 이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그 뭐 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근데 뭐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이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는 예. 예, 그때는 그 두 가지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보수 쪽에서 네. 하나는 SNS에 대한 대응 전략이 부족했다. 예. 예, 특히 이제 나경원 그 뭐 1억 피부과 뭐 네. 이런 논란들이 이제 SNS에서 광범하게 퍼지면서 그 패배했다. 뭐 이런 인식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무상급식 등 복지 어젠다에 대한 대응이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줄기에서 뭐 반성이 됐던 것 같고 예. 그것이 이후 선거에서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뭐 보수 진영에서 그 뭐 이 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SNS 대응 전략에 골몰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이제 이 총선이나 그리고 대선을 앞둔 총선이었잖아요. 4.11 총선이. 예. 그 대선을 바로 앞둔 총선 그리고 대선에 이르면서 이 아무래도 뭐 보수 쪽 사용자들이 그 전에 이제 진보 쪽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네. 예, 상대적으로 보수 쪽 사용자들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다. 예. 뭐 이것은 타임라인에서도 좀 입증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이런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가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뭐 계량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렇죠.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평범한 그 시민들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대거 트윗 계정을 열고 이 트윗 활동을 한 거는 객관적 사실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네. 그 선거 관련 일일 버즈량을 측정을 해보면 예. 그 선거를 둘러싼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측정해보면 일일 평균 한 7만 5천 건 정도 됐었거든요. 예. 이게 4.11 총선에는 일일 평균 한 40만 건으로 증가를 합니다. 어이구. 예. 그러면 엄청난 이 정치적 이 트윗들이 늘어났다는 거고 대선 당시에는 일일 평균 한 120만 건 정도로 또 한 3배 정도 폭증을 하는데 그것은 뭐 더 중요한 선거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네. 단지 그거라고 보기엔 어떤 뭐 이 증가폭이 굉장히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증가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올라오는 글의 성향, 글에 녹아 있는 성향 같은 경우도 이 좌우 균형이 좀 맞춰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까? 제가 지난해에 이 박근혜 그다음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거론된 그 트위터를 한 3,700만 건 정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뭐 이 언급량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줄곧 그 1등을 했습니다. 거의.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지점을 빼고는. 그러니까 가령 뭐 안철수 후보가 그 출마한 9월 19일을 전후해서는 물론 안철수 후보가 좀 많았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던 지점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좀 많았는데 뭐 거의 버즈량 자체가 이제 이 박근혜 후보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또 이제 긍정어 분포들을 봤어요, 제가. 긍정어 분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12월 달에 긍정어 퍼센테이지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33%,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27%인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어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화 과정의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예. 이 가령 보수 쪽도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고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도 네네네네. 이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적 그 트윗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예. 그래서 긍정화 비율이 그 2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예. 단일화 이후에 회복하는 추세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예,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일정한 고정 긍정층들이 형성이 돼 있었다. 트윗 공간에서. 트윗 공간에서.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저도 깜짝 놀랐지만 이제 국정원이 뭐 조직적으로 어쨌든 트윗에 관여를 했다는 것이 이번 팩트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에서 이루어졌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이 추이를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 트윗 공간은 진보판이다라고 하는 통념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트위터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렇죠. 20, 30대 젊은 층들이. 예. 그건 이제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예. 최근 20대, 30대들의 정치적 어떤 신념이랄까 이건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예. 이 굉장히 진폭이 큽니다. 네. 좌우의 진폭이.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건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문제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뭐 이미지나 인포그래픽이나 동영상 같은 콘텐츠들이 이 전략적으로 많이 이제 제작되고 뭐 배포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 다가갈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거를 딱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이 반응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 중간지대 성향의 이 트위터리안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일단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위터 같은 공간은 자기가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을 팔로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 같은 이 소셜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에 비해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죠. 예.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예. 뭐 이걸 현실 왜곡장이라고 그러는데. 예. 옛날에 이제 스티브 잡스 자서전 보면 스티브 잡스 이 현실 왜곡장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잡스가 말하면 실제처럼 되는 것. 뭐 이런 예. 것도 있는데 예. 트위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팔로잉한 어떤 그 유명인이나 네. 뭐 이런 사람이 말하면 실제처럼 되는 것. 뭐 이런 그런 확증 편향들을 상당히 갖고 있죠. 네. 그래서 트위터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트위터는 다 진보인 것 같은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많은 표를 얻었냐. 뭐 예.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그 사실을 잠시 까먹는 거죠. 자기 타임라인이 어떻게 설정됐는지를 잠시 까먹는 이런 경향들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타임라인에 올라온 것만 보고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른바 이제 근데 타임라인에 올라오는 걸들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기가 팔로잉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 이 트윗에 대한 그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고 트윗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트윗 공장 얘기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죠. 예. 저 5만여 건의 이 그 트윗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뭐 리트윗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그러면 이 트윗 공간에서의 여론 흐름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걸 계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원문이 다 삭제된 상태고요. 그 네. 트위터를 올린 사람들의 팔로워 수나 네. 이것이 얼마나 리트윗됐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 관계망을 분석해야 그렇죠.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실 접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원문은 다 삭제되고 리트윗된 글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저는 예.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영향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령 저는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의 본질이 이제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향력의 크고 작은과 관계없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자꾸 영향력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설령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 공작을 했고 트윗 공작을 했다고 표에 얼마나 영향을 줬겠냐. 그게 뭐 대선 당락을 바꿨겠느냐. 이런 그 프레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새누리당도 예.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를 따지기 전에 네네. 그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고 그럼요. 예. 이거를 부정하면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되니까요. 네. 네, 그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 이 트위터에 대한 가령 보수 진영에서 트위터가 진보 미디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진보적 논객들이 많았고요. 사용자들이 많은데 네. 트위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네, 제가 여기 사용된 단어를 보면 뭐 아주 과격한 단어들이 많잖아요. 뭐 문재인의 죽은 뭐 김정일이라든가 네. 이런 이 정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된 걸로 보여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 나온 예. 그 신문 기사를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리트윗된다면 네. 이 트윗 과정에서 누군가의 타임라인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 트위터라는 이 연결성을 볼 때. 그렇죠. 예. 그럼 이런 트윗을 보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가령 내 편, 네 편을 터놔서 예. 여기 진보가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그런 욕을 하면 짜증이 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트위터, 소셜 미디어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붙이기는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목표였다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분석할 수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것이 전부일지 아닐지 이것도 이제 그렇죠. 예,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단지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그 문제, 가령 하나의 소셜 미디어 자체에 대한 정치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 목적이라면 이거는 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인식에 대한 어떤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트윗은 진보판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미 깨진 지 오래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국정원부 심지어 그 사이버 사령부 이런 데에서까지도 그러니까 트윗 공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말 거의 막장급의 단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유승찬 대표께서 지적하신 대로 트윗 공작 그다음에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불신, 냉소 분위기를 만약에 유도를 했다. 이렇게 된다면 아주 거친 이야기지만 트윗을 이용해서 어떤 이 진보적인 담론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전파를 한다든지 정치적으로 어떤 의제들을 설정해서 여론 시장을 주도해 간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개선법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우리 그 김종배 앵커의 말씀을 지금 그런 생각을 조장한 거 아닐까요? 국정원. 그렇죠. 소셜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신들을 이제 유포시키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하나의 여론으로 분석을 하려면. 이 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건들, 가령 트위터 한국어 트윗만 해도 하루에 700만 건에서 1000만 건이 올라오는데. 이거를 자기 타임라인만 가지면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전체 트윗에서 이 키워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이 가능해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런 스팸들, 그러니까 가령 기계적 리트윗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리해낼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체 여론 분석을 하는데 뭐 이게 뭐 장애가 되거나 이러지 않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 후보가 언급된 트윗 양만 한 3,700만 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뭐 리트윗 포함해서 5만 건, 6만 건, 뭐 이것이 전체 여론 분석에는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그리고 좀 혹시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길게 보면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짧게 보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이명박 정권 차원에서 거의 전 정권 차원에서 트윗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좀 알게 모르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뭐 저는 뭐 특별한 뭐 팩트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그 어떤 지금 이 SNS에서의 어떤 선거운동의 자유가 굉장히 폭넓게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정당이 네. 합법적인 방식으로 예. 소셜 미디어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물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네네. 예. 예. 네, 그것이 뭐 어떤 차원에서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소셜 미디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는 단지 뭐 이용자 숫자나 뭐 이런 것을 넘어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소통된다는 점에 있잖아요. 예. 그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뭐 마련했을 거라고 뭐 짐작은 합니다. 근데 그래. 뭐 그 이 국정원의 이런 선거 개입 같은 거는 사실 이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절대로. 네, 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자, 그 말씀에 기초해서 본다면 그래서 특정한 후보가 내지 특정한 정당이 특정한 정치 네. 세력이 예. 자신의 정견이나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하기 위해서 트윗을 이용을 한다고 해도 네. 정치적 성향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게 그 전파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런 어떤 잠정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 편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생각을 퍼뜨리거나 혹은 자기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트위터 이용자에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40%에 달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을 그 선거 당시에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간층을 공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그 취합니다. 가령 이제 이 마이크로 타겟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유권자 맞춤형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네. 혹은 그 핀터레스트 같은 그 사진 기반의 SNS들을 네. 통해서 그 20, 30대 여성의 어떤 정서적 측면, 가령 오바마 부인이 뭐 요리를 하거나 네. 뭐 개와 산책을 하거나 뭐 이런 사진들이 일으킨 어떤 정서적 반응들을 결합시키면서 SNS 상의 중간층들에게는 그런 일반적인 일방향의 메시지가 잘 소비가 안 되거든요. 사실 이 우리나라 정치는 뭐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이 얘기된 것이 사실은 정치 전반에 이 SNS를 이용하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이 1차원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SNS가 소통에 기반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정원 같은 경우 공작이라고 했지만 그 공작의 수준이 저열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국정원이 전담팀까지 만들어서 무엇을 했는데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만 했을지에 대해서는 뭐 확신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트윗 문화 자체, 정치인들의 트윗 문화 자체가 지나치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그 퍼뜨리려고 하는 가령 트위터 이용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래서 국정원 그 이런 댓글 같은 국정원의 트위터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먹혀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는 그 소셜 미디어라는 이 특징,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이 소셜 미디어의 특징을 좀 더 알고 특히 이제 뭐 야권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를 좀 더 소셜 미디어의 특징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세련된 방법이 나온다면 어쨌든 전체적인 그 이 SNS 문화도 좀 그 나아지고 이런 막말로부터 새로운 다양한 그 이야기들로 풍성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는데 트윗 계정 증가 속도가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그 둔화되거나 그러니까 중지되고 그러니까 중단되고 있고 증가 속도가 그리고 이 트윗에 올라오는 글들이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 보니까 상당수의 중간층 지금 그러니까 유승찬 대표가 말씀하셨던 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페이스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좀 돌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제가 느끼기로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사용자는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트위터를 뭐 떠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트윗의 반응성이 실제로 많이 느려졌고요. 아, 그렇습니까? 페이스북의 액티브 이용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페이스북은
그 액티브 이용자가 한 1,000만을 넘어섰고요. 네. 트위터는 그 650만에서 700만 사이에서 정체하고 있거나 아, 그 가입자 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트위터 활동 자체는 상당히 좀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뭐 가고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국정원의 댓글 공작, 그 저열한 댓글 공작 때문에 트윗에 대한 냉소 내지 불신 분위기도 거기에는 일정하게 반영이 된 결과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확대해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고요. 트위터의 어떤 이 정치 진영 간의 이 막말 싸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게 막 타임라인에 올라오면 정말 싫잖아요. 예. 예, 뭐 이 욕설 같은 뭐 이 진영 논리들이 이제 난무하게 되면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예. 이제 대선을 경유하면서 굉장히 격렬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실증을 느낀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뭐 이런 그 정치적 혐오를 부추기는 이 막말을 만약에 국정원의 트윗에서 그 이것을 의도하고 한 거라면 네. 이거는 그 소셜 미디어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화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사장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 두 주인공이시죠?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영교입니다.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사장톡은 아무래도 어제 시점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조간이 지금 일면에 대서특필한 게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여기서 나왔던 폭탄 발언들이 지금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몇 시에 끝났어요? 국정감사가? 원래 12시까지 하는 거야? 한번 잡아보자고 이렇게 시작했다가요. 예. 어제 큰 게 너무나 많이 나와서 시작부터 예. 그래서 더 하는 건 새누리당에게 인신공격의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 적당히 끝내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좀 10시 40분쯤 끝났습니다. 11시 그래요. 못 미쳐서 저희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죠. 그렇죠. 아침 10시에 시작하죠. 야, 근데 저는 네. 또 쓸데없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국정감사를 한 12시간 사장님의 이렇게 특징. 하면 네. 물론 중간에 이제 뭐 점심시간이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러게요. 아니 국회의원들은 이해를 해. 계속 자기 순서 돌아가니까 질의하고 이러니까. 그지만 증인석이나 거기 앉아 있는 그렇죠. 사람들 네. 조는 사람들도 많고요. 진짜 고문 아니에요? 고문 그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진짜 자리도 좁고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간혹 지적당해요. 네. 졸지 마세요. 방송됩니다. 이게 박영선 위원장의 멘트인데요. 그 뒷줄 막 이러면서 근데 중요한 건 거기 앉아 있는 서열도 아무나 못 앉아 있는다는 거죠. 거기 앉아 있는 서열이 되게 높아야지 되고요. 영광인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그게 무슨 네. 영광이야. 그래서 그 왜 거기 나가 앉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서열이기 때문에 내가 제가- 보니까 뭐 즐겁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힘이 드니까 졸고 제가 헤매고 것 같아요. 기자 초년 시절에 거기가 몇 군데가 비어 있는 거예요. 증인석에. 네.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노트북을 피고 막 앉아서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회 경위가 쓱 오더니 이 자리에는 앉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옮겨갔어요. 그래 앉아보니까 또 보좌관석이야. 국회의원 뒷줄. 그래서 기자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비는데 아무데나 앉아서 이제 해야 되는데 기자석은 따로 없어요. 국회 기자석 상임위 할 때. 있는데요. 그러니까 몇 개 없죠. 좁아서 예, 몇 개 좁은 없어요. 곳은 기자석이 없고 또 조금 여유 있는 곳은 기자석을 좀 만들고 있긴 아니, 한데. 왜 저 공간의 여쭤보냐면 한계가 좀 있어요. 예. 제가 고3 때도 그 책상 머리에 1시간 이상을 앉아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엉덩이가 가벼워서 네네. 야, 나 같은 사람 만약에 불려가 난 죽겠다. 저기 증인석에 12시간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거를. 예. 그죠? 말이라도 하면 또 몰라. 예. 예. 아무튼 참 이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뭐 즐거워요. 그래봐야 예. 고작 20일이에요. 버텨야죠 그 정도는. 네. 여러분은 20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보좌진들도 그렇고 아주 초기부터 준비되고 준비기간이 있고요. 있으니까. 예, 거의 밤을 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국감 하나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여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관련해서 사기극을 벌이는 장면을 저희 보좌관이 그 동영상이 있다며 의원님 이걸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거 하자. 그러면 빵 틀고 육성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리를 딱 잡고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육성이. 그래서 왜 그래? 찾아봤더니 아무리 눌러도 잘 안 나오는 거죠. 예. 보좌관이 밤을 새서 좀 그랬던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꼭 낮에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서 참 보좌관들이 성심성의껏 잘하고요. 고생 그러니까 많이 하죠. 예, 어떻게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돈을 받아가 이런 보좌관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보좌관 많으니까 이런 기회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어제 그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그러니까 나왔던 그러니까 무수한 중요한 발언들. 네. 뭐 이제 보도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해서 무슨 네. 발언이 나왔는지를 여기서 복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가장 궁금한 건 네. 윤석열 여주지청장 네. 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이제 특별수사팀 팀장이었죠. 네. 아주 작심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예. 이 작심 발언의 배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작심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예, 원래는 이제 여주지청장으로 벌써 발령이 난 거죠.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 신청하기 전에 발령이 났고 직무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검장이 공소장 변경 신청 안 해주려고 하고 그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을 때 돌려보내라고 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 이것은 하기가 어려워지겠다. 그래서 치밀하게 빨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써 배제가 돼서 안고 가려고 한 거죠. 이제 자기만 안고 가고 그렇지만 이 수사는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수사를 제대로 되게 하려고 자기는 빠져나오는 것을 감수하고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2차장이 브리핑실에 내려와가지고 윤석열 그 여주지청장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상당히 심각하게 질서를 물랑했다는 뜻으로 그리고 보고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승인받지 않았다.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도 하지 않고 강행했다. 마치 돈키호테가 뭘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럼 이것은 이제 자기는 괜찮은데 밑에 있던 수사팀 전체가 호도되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작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래도 공개된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그 직속 상관인 검사장을 치받고 네. 참 그 이례적인 모습이 그러니까 연출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현상적으로는. 치받으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랬습니까? 사람은 상당히 예의를 지키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지검장님께서 실제로 수사를 하는데 꽤 많이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 댓글 썼다라고 하는 걸 지검장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런데 그 국정원 측에서는 자기네 직원 아니라고 한 거죠. 네, 이 네. 댓글 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면 자기네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대강 알게 됐고 그리고 지검장도 그것을 인정했고 그런데 지검장이 자꾸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다해서 했고 이 사람은 지검장에게 공소장 변경 신청을 요구할 때는 4번이나 보고를 했던 거죠. 체포영장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다 했지요. 네. 그래서 예의 다 하고 치받지도 않고 하려고 했고 지검장도 진상조사 중이니라고 이거를 덮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덮여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이진환이라고 하는 뭐 신경민 의원에 의하면 낮채, 밤 반채, 낮에는 최동욱 편, 밤에는 반최동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 수사팀의 수사를 이 사람은 그런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이거 무죄될 건데 뭐하러 기소하냐. 그러니까 2차장 검사죠. 그렇죠. 예. 이진환 2차장 검사가 그런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갔던 거예요. 무죄 이런- 날 거다라고 전망.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뭐 자기는 그걸 어제 자리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과정에서도 윤석열 팀장이 돈키호테처럼 마치 소영웅주의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 속에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검장이 갑자기 저도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지검장이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흔들렸던 사람이니까 예. 이 상황에도 흔들리게 된 거죠. 예. 제가 보면서 느낀 건데 참 예의가 바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윤석열. 예, 여러분은 이제 보도만 보니까 그 부딪혀 항명 뭐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당시 수사팀장을 제가 기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냐 쭉 훑어봤더니 너무너무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표현이 한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출입 기자들 얘기가 예, 검찰 출입 기자들 얘기가 오래됐고 그리고 한량이고 눈치 보진 않는다. 그리고 옛날에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쓴소리 많이 하고 안희정 강금원 구속시킨 사람이고 그러니까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요. 표현이 한량이라는 표현은 술도 잘 마시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그렇지만 조선 시대였으면 이제 한가락 했을 예, 그리고 지검장이 예를 들면 이거 어려워라고 얘기를 하면 가서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몇 번을 만나서도 설득하는 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여러 번 되었던 것이고 그 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됐고 밑에 있는 같이 하는 수사관들 잘 아우르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람은 최동욱 전 총장의 직계입니까? 그리고 최동욱 전 총장이 물러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 심리를 기자에 깔고 있으면서 이번에 이게 불거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닙니까? 기저에 깔고 있었는지 뭔지는 어제 뭐 얘기하거나 이런 데서는 안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최동욱 총장의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대놓고 뭘 했다거나 이런 건 없을 것이고요.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최동욱 총장 그 인사청문회를 했었고 인사청문회 하기 전부터 그 검사들은 일선 검사들은 저런 총장이면 우리가 한번 정말 신나게 재미나게 예. 소신껏 일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 저희 야당 의원들에게나 뭐 계속 전달해 왔어요. 좋은 청문회 그래서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윤석열 지청장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을 거다. 수사팀장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대놓고 뭘 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최동욱 총장의 직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보시면 저는 전체 큰 흐름이 바뀔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안기부라고 하는 건 국가안보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예전으로 치면 조선일보를 애독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예. 이 사람의 소신은 국가안보자원을 유용해서 안 된다. 다른 데 써서는 안 된다. 빼내서 다른 데 한다 보면 국가안보가 휘둘린다. 그래서 국가안보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레알 애국 보수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어떤 컬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 내용인데 그런 내용으로 좀 해달라고 하는 의뢰까지 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사람이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제 어제 조영건 지검장의 발언 속에서 나온 건데요.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일정에.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윤석열 수사팀장도 밑에 있는 직원들은 왜냐하면 위에 지시에 의한 거니까 암묵적으로 둘 정도를 기소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럼 밑은 기소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법원이 이종명하고 민병주를 기소해버렸잖아요.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럴 정도로 범죄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범죄 사실이 있어서 사실은 체포를 한 거죠. 근데 지검장은 체포하지 않기로 했는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떻든 이 사람과 수사팀은 국정원은 국가의 예산을 1조 원이나 쓰는 안보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있는 것은 찾아낸 거죠. 표현이 이거예요. 이 사람의 표현은. 너무나 많은 게 삭제됐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낸 건 이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소장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갖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니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감장에서 위법하다고라고 하는 발언은
오후에 늦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발언을 쓰지 않죠. 최대한 지검장께 예의를 다하려고 하고 최대한 스스로 안고 가려고 하고 네. 이랬던 것이 있는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검찰 조직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철저히 갖고 있는 뭐 그냥 평범한 검사, 소신 있는 검사 이것을 못 보는 청와대, 이것을 못 보는 법무부, 이것을 눈치 보는 지검장 이런 식의 그림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게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아까 이제 서영교 의원께서는 최동욱 총장하고 같은 편이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최동욱 총장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상대 검난 때도 사실 모든 것을 같이 했던 멤버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팀장이 이렇게 나서는 것은 최동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최동욱에 대한 충성이냐, 이것은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별수사팀 전원이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을 비롯해서 지금 7명의 검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게 들이받으면 내부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면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일사불란하게 그 수사팀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 윤석열이 왜 이렇게 하느냐의 핵심 포인트는 기자들이나 정치권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핵심적으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검찰의 수사 원칙에는 보이는 대로 수사하고 있는 대로 기소한다라는 것이 수사의 원칙인데 이 수사의 기본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봐주기 하는 것으로 계속 검찰 스스로 정치 검찰화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특수통 혹은 이제 검사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검사장급을 제외하고 23기, 24기가 검찰의 이제 허리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3기가 이제 윤석열 팀장이고 24기가 김윤상 지난번에 이제 그 사표 낸 그 검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검찰의 허리 라인들이 이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어제 이제 윤석열 팀장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선거 범죄가 없었다. 다 기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특정 인맥 최동욱 때문이냐 뭐 아니냐 황교안 때문이냐 아니냐 이런 뭐 의리 차원 혹은 뭐 공명심, 의협심 이런 걸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동욱 부분과의 상관성을 여쭤본 이유도 있는데 하나의 중요한 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최동욱 전 총장 뭐 혼외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기소 단계에서 최동욱 당시 총장하고 황교안 법무장관이 갈등을 빚었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혐의 적용을 할 것이냐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갈등을 빚었고 그렇죠. 사실 시원의 어떤 그 시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검찰 내부에 두 개의 지금 흐름이 있고 기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상징하는 게 하나가 이제 최동욱 전 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그 여주지청장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그 맥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맥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친소 관계. 내가 최동욱 선배랑 친하니까 이걸 지켜줘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한민국 검찰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최고의 이 사정기관인데 이 사정기관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고 사실을 은폐한다면 이후에 이거는 수사하는 후배 검사들한테도 상당히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그룹과 정치적으로 계속 판단해서 정권의 신여 역할을 하려는 정치검사 그룹이 내부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다.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게 뭐냐면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어떤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가 있었고 최동욱 전 총장은 사의를 표명을 했고 결국은 옷을 벗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려다가 제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검사장급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 바로 만나기 시작하죠. 검찰 그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도 사실은 포착이 안 됐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나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류가 상당히 폭넓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렇죠.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표출만 안 됐을 뿐이냐, 이것을 윤석열을 통해서 그것이 표출된 체크될 거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여쭤봐야 되는 것이 이거에 대한 지금 검찰 내부의 반응 더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까 이진환 2차장 검사가 기자 브리핑에서 이른바 윤석열 지청장의 이른바 그 뒤통수를 그 가격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이제 언급을 한 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시점부터 해서 검찰 내부의 반응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기류가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검찰 내부의 기류 이런 거보다 이제 네. 제가 어제 저희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완전히 항명 반란이야. 이야 대단한데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국감하다가 이 사람이 배제됐다. 그리고 체포했는데 그 영장 뭐 하여간 풀어주라고 풀어주게 됐다. 이런 걸 네. 보면서 야 대단해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평범한 검사들의 기본을 지켜줘야지 되는 거고 네.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범한 검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이 그 국감을 끝나고 오다가 제가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박영선 위원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 11시 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박영선 위원장님이 코맹맹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왜 감기 걸렸어요? 그 사이에? 그랬더니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조금 이제 그런 자괴감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은 검사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검사는 이제 아주 돈키호테처럼 돼서 찍혀내게 되고 그리고 다른 검사들은 이리저리 눈치 봐야 될 것이고 또 눈치 보고 이리 줄 타고 저리 줄 타는 자들이 올라가 앉아 있을 텐데 네. 이것에 대한 자괴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아픔이 좀 있고요. 그 이제 저희가 아까 검찰 내부의 기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팀장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윤선 기자가 얘기하듯이 같은 수사팀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한 명 정도가 배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진환 검사. 왜냐하면 무죄날 건데 뭐하러 기소하냐라든지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버젓이 증거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뒤통수를 치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그 검사들의 반응이 있으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오는 거죠. 저희들에게 내용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돈키호테적인가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 기자들의 싸늘한 반응이 온 거예요. 저희들한테. 윤석열 팀장은 아주 사람이 좋고 정의롭고 좋고 왜 기자들도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예. 어제 국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원들조차 모르는 거죠. 윤석열 지청장이 그렇게까지 발언할 줄은 네네. 전망을 못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 같은 경우에 는 그냥 뭐 본인이 오늘 작심 발언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여러 라인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일정 정도 자기의 소신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게 대충 알려진 상황이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그러면 윤석열이 왜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죠, 아까 그거죠. 초기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직 논리, 그러니까 법안에서의 조직 논리를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튀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함께 뭘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전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직 문화 자체가. 그렇죠. 그렇지만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발언 하나를 하는 것, 어떤 행동을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조직적 결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생리상 그리고 조직의 분위기상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또라이가 아닌 다음에
거야. 그럼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팀장이 평상시에 굉장히 후배들한테도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기자들에게조차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검사로 알려졌다면 이분이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한 데는 검찰 내부에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도 당시에 본인이 이런 사건을 막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 내부에 어떤 상당한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이제 확인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검찰 허리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장급 이하의 검찰의 중추인 허리라인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윤석열 팀장이 어제 발언에서 트위터 내용을 보고 나서 그 수사 검사들 그러니까 자신을 제외한 8명의 수사 검사들이 굉장히 분노했다. 근데 사실 수준도 정말 저열했잖아요. 뭐 진짜 저는 그 띠링띠링 그 후원 계좌까지 소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후원 계좌 뭐 오늘 5통이나 했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상식을 가진 검사가 아니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대체 국가정보기관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거 보고 굉장히 분노했는데 당연히 수사검사들도 분노했겠죠. 네.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검찰 내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친소관계와 관계없이 이 문제는 제대로 좀 가져가야 하는 것이 옳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전 보수가 대한민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보나 보수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더더군다나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민주주의를 이토록 위태롭게 만드냐 이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검찰 내부에 이런 기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네. 청와대 입장에서 네. 황교안 법무장관이 네. 제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자 제가 볼 때는 어제 국감장에서 이러이러한 발언이 있었다. 네. 이후가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네.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권이 그리고 청와대가 네.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당연히 제압으로 갈 것 같은데 제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따가 10시에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게 이제 이 방송이 오후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나 관련해서 취재를 쭉 해보니까 여전히 이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원 트위터 사건은 현 정권과 무관하다라는 스탠스를 계속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포인트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이것은 저는 모르는 일이고 저와 관계없는 도움받은 바도 없고 도움을 받은 바도 없고 저와 관계없는 일이며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국정원이 알아서 개혁하면 된다라는 포인트로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한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보면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어제죠. 어제 그 원세훈 재판에서도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사실을 말하지 말라라고 지시한 내용까지도 나왔는데요. 앞으로 검찰이 저는 이 8명의 수사팀이 이게 전원 이러다 다 잘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 수사팀 전원이 교체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황이 이렇게 가면. 바로 그건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장윤선 기자가 그 이야기한 이거에 대해서는 그 DNA라고 하는 게 있어서요. 예. 그리고 타고난 천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버리지 못할 거다. 세상은 2013년인데 김기춘의 DNA와 남재준의 DNA, 박근혜의 DNA는 옛날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눈에 드러나듯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장윤선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이 3명이 체포됐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윤석열 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전에 통보 안 해줬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국정원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나온 보도에서 안 나온 것들이 꽤 많은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이고 아이디가 그렇게 나왔고 이건 그렇게 연결됐고라고 계속 수사를 하는데 국정원에선 그거 우리 거 아니다. 네. 우리 직원은 그렇게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아이디를 추적해서 누군지는 사람을 찾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들을 체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정원에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 그게 어제 내용인데 예. 조영건 지검장은 그거예요. 국정원 직원 누구 체포하겠다라고 왔다는 거죠. 네. 가지고 온 거에. 근데 국정원에서 국정원 직원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사전에 뭐하러 통보하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잡아와요. 예. 잡아오고 나니까 잡혀갔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서 곧장 국정원 직원 잡아왔으니까 그럼 국정원 직원이 맞네? 라고 통보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가 수원지검에서 얼마 전에 마약을 국정원 직원이 갖고 들어와요. 아 그래요? 예, 마약을 그게 10월 10일쯤이에요. 마약을 갖고 들어왔고 이자가 체포가 된다고요. 근데 국정원 직원인지 모르죠, 당연히. 네. 근데 이자가 있다가 내가 사실 국정원 직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국정원에도 통보하는 거죠. 네. 그럼 통보하는 대로 끝나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재준 3명 잡아오고 나니까 국정원 직원이라서 통보해줬어요. 난리가 난 거죠. 왜 잡아가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팀장을 통해서 위에서 지검장 통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진술하지 말라 그래라.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이 그거죠.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자기에게 진술하지 말라 그래라. 그러지 말고 그럼 당신들이 필요하면 당신들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변호사 통해서 진술하지 말라고 데리고 와라. 변호사 와갖고 변호사 입회해서 진술하지 말라 그러고 다 한 거예요. 공식적인 걸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는 게 국정원 직원법 위반이다.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고 너무나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이 얘기 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절차를 다 밟아놓은 거죠. 근데 남재준은 풀어줘 계속하는 거고 조영건은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위로 제가 물었어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냐. 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풀어줄 때는 뭔가 눌림이 있어서 청와대 보고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검에 보고했냐 대검에겐 했다는 거예요. 네. 대검이 또 보고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남재준 원장은 야 이거 어떻게 우리 체포됐어. 그래서 자기 뒷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놓고 이거 또 하나 나왔네. 최동욱 찍어내기처럼 또 찍어내기를 대놓고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질의에 그런 게 있는 거죠. 윤석열 팀장한테 사적으로든 뭐든 당신에게 사찰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한 있다는 거죠. 있지만 위법한 걸 지시했을 때 자기가 이것을 문제 제기하고 가야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걸 맨 거게 된 거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 남재준 그리고 이 꼴을 못 보지요. 여왕마마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세상은 문제가 이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이제 어제 이렇게 크게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예, 잠깐 제가 한마디만. 보호를 국민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예. 저는 어제 윤석열 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사상 불이익이 곧 가겠죠. 그리고 어쩌면 갔죠.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배제됐으니까. 업무에서 배제됐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저는 최동욱 총장처럼 윤석열 팀장도 검찰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사팀 전면 교체, 수사팀 전원이 다른 데로 발령돼서 아예 해체해버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장관이 총대를 매겠죠. 그 뒤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일정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측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기춘식 사고방식으로 현 정국을 드라이브를 건다면 충분히 그렇게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윤석열 팀장이나 최동욱 총장이나 어찌됐든 이 사안의 이 수사의 정당성 그리고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 그래서 형사 책임 이것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소신을 밝히는 이런 검사들이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까 이후에 예컨대 수사팀 해체되고 이러저러한 그 부당한 압력이 들어왔을 때 결국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암울한 전망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기서 다시 시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건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진환 2차장 검사가 이제 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문제점을 기자들 앞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윤석열 그 지청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왜 그렇게 작심 발언을 했을까 이전에 이진한 2차장 검사는 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뒤통수 가격에 들어갔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공소장 변경 이전에 공소 유지가 일단 지금 검찰한테는 급선무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재판에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여기서 공소를 유지하면서 유죄를 끌어내야 되는 건데 자 물론 재판을 담당한 게 공판 송무부라고 하지만 이거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계속 핸들링을 하면서 계속 이 재판에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윤석열 지청장을 침으로써 윤석열 지청장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수사팀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공소 유지에 힘이 빠지는 오히려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당연하죠. 그 포인트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원세훈에 지청장이 대한- 어제 예. 그렇게 강하게 반발한 것도 예. 어찌 본다면 정반대해서 예. 수사팀을 지키기 위한 그래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이 차원도 있다. 이렇게 읽을 그렇죠. 여지가 여러 있다는 가지 거죠. 그게 윤석열 저는 이제 여주시청장이라고 안 부르고 수사팀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수사팀장이 한 이야기예요. 네. 나 혼자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나 혼자 직무에서 배제돼도 그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한 팀장의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네. 걸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한 수사팀에 예. 피해가 가고 예.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직은 그러니까 그 정가변 의원이 조폭보다 못해요. 이런 조직이 아니라 윗사람이 책임져 줄 줄 알고 밑에 사람들을 보호할 줄 알고 제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그 검찰의 조직인 거예요. 근데 조영건 그 검사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원하는 거는 또 위에 얘기 들어라. 네. 내 얘기 들어라. 이런 조직이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한 두세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팀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국정원 직원법 위반이냐 아니냐. 여러분은 이거 그 체포하지 못하게 할까봐 위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반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정원 직원 아니라는데 뭐하러 먼저 알려주냐고요. 네. 그래서 체포하고 나니까 국정원 직원이라고 온 거죠. 그래서 국정원 직원인지 정확하게 이 아이디와 이 작업은 국정원 직원들이 했다. 공무원이 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밝혀낸 거고요. 두 번째, 결재를 안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고 안 했다. 보고 안 했다는 건 보고했다는 거 들으셨죠. 보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검장이 결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과정 속에서 국감 중에서 이 정결권자가 어딘지 결재권자가 어딘지 내용을 줘라라고 했어요. 처음엔 엉뚱한 게 왔어요. 두 번째 왔어요. 자, 압수 체포 결정권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지검장이에요? 아니면은 차장 검사일까요? 차장 검사예요. 중요한 사건에는 차장 검사. 예. 이 특별수사팀장은 차장 검사급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결재권이 있어요. 아. 중요한 사건. 예. 그러니까 윤석열 팀장 자체가 정결권을 전결로. 갖고 있다. 정결권을 갖고 있어요. 윤석열 팀장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 사건은 부장 검사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결재권을 결재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 구속은 결재권자가 지검장으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은 결재권자가 지검장. 제가 그 내용 받아갖고 드릴 테니까 나중에 우리 보도하실 때 그 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네. 그래서 결재권자가 차장 검사로 되어 있는데 계속 결재를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세훈, 김용판 때 그 결재를 누가 했냐면 윤석열 검사가 해요. 차장 검사가 그것도 예, 기소장도 예. 거기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공소장 변경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4번을 가서 보고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집에 가서 보고하냐?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사무실에서 무슨 재주로 보고를 하냐고. 이 사람은 공소장 변경을 하기 전에 벌써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을 내버렸어요. 예. 우리는 그 다음에 알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여주지청장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끝나고 가요. 근데 바로 박형철 우리 부팀장으로 있던 사람이 계속 보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찾아가기까지 한 거죠. 그러면 집에까지 찾아간다는 건 상당한 애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가서 4번 정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과정 속에서 체포한 사람 보내줘 풀어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럼 공소장 변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얘기 밤에 그거죠. 공소장 변경을 자기가 공소장을 보질 못했다는 걸 변경하는 공소장을. 그럼 이
여러분 55,689 페이지에 달하고 거기에 수십 개씩 한 장마다 있어요. 그것을 만드는데 그날 하루에 만들었겠어요? 이건 벌써 몇 날 며칠 전부터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죠.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보고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계속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55,689건 있다는 것도 알았고 보질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얘기는 벌써 사실 8월에 KBS가 보도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 찾아냈고 12개 파트가 있었고 그래서 추가 기소할 것이고 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건 나중에 발뺌이죠. 그래서 윤석열 팀장은 우선 아까 국정원직원법 위반한 거 절대 아니다. 결재권자다. 보고 다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공소장 변경도 자기가 결재권자다. 보고 다 했고 승인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보고만 하면 그걸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충분히 다 아는. 다 한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휘 감독 이야기가 있어요. 검찰청법에. 네. 그래서 지휘 감독을 하는데 지휘 감독은 지시를 하거나. 근데 이제 조용건 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검장이 통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딱 짚었어요. 통제요? 통제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말은 통제는 없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할 부분을 다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직무 배제를 했는데요. 자, 직무 배제라고 하는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동안 직무 배제라고 하는 징계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직무 배제라는 게 있으면 그동안 했던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 자료가 왔어요. 네. 우리가 여지껏 있었던 걸 다 찾아봤는데 직무 배제라고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검찰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 수사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피력하고 있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이제 누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목적하는 바 핵심은 검찰이 공소유지를 결국 못함으로써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무죄가 나도록 해야 되는 하려는 거죠. 거죠. 네. 그 결론은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원세훈 전 원장이 무죄가 나야 이 정권의 정당성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장받는 생각하는 것이기 거죠. 때문에 그것은 끝까지 관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기 5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가져갈 텐데 문제는 저는 검사들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동욱 총장 저렇게 찍혀 나가고 윤석열 팀장 또 저렇게 그러니까 업무 배제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되는 게 없다라는 열패감, 열패감이나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검사들이 일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권에게는 도움이 되겠으나 네. 결과적으로는 그 국민들만 손해 보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이 한 오전 9시 30분쯤 됐는데 서영교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 하고 있나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의원총회 하고 있습니다. 네. 긴급 의원총회. 그러면 의원총회가 바로 이 어제 국감에서 드러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네.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죠. 그렇죠. 오늘 주된 그렇죠. 주제가. 예, 뭐 지금-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국민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자, 근데 우리 서영교 의원께서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해요.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의원으로서 민주당이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가 네. 의총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말씀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공개라면 막 얘기할 텐데 공개라서 예. 예. 저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요 원세훈을 잘라내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끊임없이 자기의 내부 문제, 사적인 문제 캐다가 갖다 주고 네. 그다음에 후보 시절에 이명박을 지지하는 여론전을 계속 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잘라내려고 정리했는데 이게 뭘로 오냐면 새누리당과 공조 속에서 지난번 자신의 대선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 거죠. 사실 이 여론전으로만 됐는지 다른 데 더 많은 부정이 있을지는 이제 실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도 위태롭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부정선거에 의한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한 작업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다. 대선 불복 아니다라고 한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어차피 졌다면 인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가면서 라고 했지만 이건 총체적인 대선 부정이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부정이었어도 또 그대로 우리는 문제 제기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이제 이 부정이 드러나고 있는 이 마당에 국가의 공권력을 밀실에서든 대놓고든 해서 검찰 조직을 뒤흔들어내고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넣고 그리고 이것으로 또다시 공안 통치를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이석기 공안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새누리당은 종북하는 거예요. 저는 진보당 해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통합진보당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 부정을 하면서 조봉암 선생님의 진보당을 해산하고 사형시킵니다. 곧장 이승만 3.15 부정선거로 하야합니다. 그리고 4.19 혁명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진보당 색채가 나오자 또다시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진보당 해산합니다. 이런 과정 보면서 비슷한 것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저의 생각으로는 드는데 이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다음에 민주당의 방향이 어떠냐라고 하고 본다면 이번 국감을 마저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다시 더 밝혀내고 국민에게 알려나가고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사는 작업들을 하고 저희들 마음은 정리돼 있지만 사는 작업들을 하고 철저히 알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체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국감 속에서 문제 제기 그리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국정원 직원법부터 바꿔야 돼요. 이 국정원 직원법은요 196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것을 아직도 네. 국정원 보호한다며 가지고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개혁해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면서 해나가야 된다. 네. 좀 추상적이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장윤선 기자는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윤석열 팀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한 범죄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사 검사가. 네. 사실 그 민주당이 굉장히 열심히 했죠. 지난 그 대선 이후에 네. 벌어진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11일 김하영 사건이 터진 그 순간부터 오늘이 며칠입니까? 2013년 10월 22일 오늘 이 순간까지도 민주당이 굉장히 전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내용을 파헤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 지금까지 나올 얘기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지. 고구마 줄기처럼 더 나오겠지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책임 있는 그 제1야당이라면 이 순간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결론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격 규정을 아주 그렇죠. 명쾌하게. 그렇습니다. 네. 이 사안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고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에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단계에.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 제도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도 개혁 굉장히 중요하죠. 국정원 개혁 당연히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선거무효 소송도 못 내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원래 근데 국민들이 낸 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있죠. 있죠. 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아직 안 냈죠. 네, 네, 네. 아직 안 냈고 아직 안 나왔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무효 소송에 대한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제도 개혁밖에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터져 나오는 거대 이슈들에 대해서 그냥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무기력한 대응이 아니라니까요. 또 막판에 뜨거워지네. 마무리해야 돼요. 마무리. 자, 네, 오늘은 여하튼, 그냥 아니, 그러니까 각자 발언으로 끝냅시다. 예, 네. 여하튼 저는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제일 시급한 것은 민주당이 정치적 결론을 내주고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한 다음에 이후에 그래야 선거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도 지금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국민이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이 믿고 기댈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을 어디로부터 만들 것이냐. 그럼 네. 민주당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죠. 의원님, 네, 끝내야 돼요. 빨리 국감으로 가셔야죠. 가겠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열심히 뛸게요. 예, 사정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신영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우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오늘 방송은 SNS 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서장토까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키워드, 오늘 방송의 키워드는 윤석열, 이 세 글자였는데요. 윤석열이라는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 이 검사발 뉴스에서 관통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키워드가 바로 윤석열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